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면책 불허가 사유 두 번째 시간으로서 파산범죄 행위 중 이제 일반론하고 은닉, 손괴, 불이익 처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에는 크게 파산범죄 행위가 있고 파산범죄 행위가 아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파산범죄 행위는 대표적인 게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설명의무 위반죄 이 세 가지는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박, 사행행위, 낭비,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 행위, 그 다음에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허위 서류 제출 이런 것은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면책 불허가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파산 범죄 행위 법 56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형법 총론, 형법 구성 요건을 형법 총론에 배울 때 범죄 조문을 해석할 때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 조각, 구성 요건, 위법, 책임 이 세 가지를 고려를 하죠. 이게 뭐였죠? TRS라 그러나요? 지금 다 까먹었지만 그래서 구성 요건 해당성만 있으면 됩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는 재량 면책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소 여부, 유죄 판결 여부도 고려사항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650조 제1호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 처분 이게 전형적인 사기 파산죄입니다. 이걸 보겠습니다. 어떤 거를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하는지 우리나라는 이제 조문을 해석하는데 이게 이제 은닉, 손괴, 불이익 처분 형사 법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죄형법주의 원칙상 여러 가지가 있죠. 명확성의 원칙, 유추 해석의 금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건 엄격 해석의 원칙이라 그랬죠. 저희 첫 시간에. 그래서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거는 이제 판사님이 쓰신 글이기 때문에 아주 교과서에도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은닉, 손괴, 불이익 처분이어야 합니다. 파산재단은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지는 채무자의 일체의 재산과 파산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 행사할 청구권을 포함합니다. 주로 이제 파산 선고 전에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 퇴직금도 파산재단입니다. 그 다음에 압류금지 재산,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이라고 그랬죠. 서울에서는 얼마나 그랬습니까? 1억 1000만원 이하의 보증금 중 3700만원까지가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죠. 3700. 임차보증금 일정 금액, 보험해약환급 중 일정 금액, 보험해약환급금은 150만원 이하는 집행제한이죠. 그래서 은닉, 손괴, 불이익 처분하여도 면제재산은 은닉, 손괴, 불이익 처분하여도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에 아니면 선고 당시 3,700만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불안해서 2천만원은 2천의 월세 20만원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나머지 1,700만원을 현금화 했습니다. 면책 전에. 일종의 이제 은닉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채무자 내지 그 가족의 최저 임차보증금 3,700만원을 보호하는 규정 취지상 이를 은닉으로 해석은 하지는 않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산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닉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은닉에는 해당되죠, 원칙적으로. 근데
파산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은닉 손괴하여 불이익 처분하여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인권 행사 기간이 도가로 파산재단에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재산 처분 행위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인권 행사는 뭡니까? 파산 관제인 선임 시부터 파산 선고 시부터 2년,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 협의 분할 행위가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관제인이 부인권 행사를 하려고 딱 보니까 11년 전의 일이에요. 이건 부인권 행사를 못하죠.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그 재산 처분 행위는 면책불허가 사유도 아니라는 게 이제 법원의 입장입니다. 부인권은 부인 대상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데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10년 전에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재산을 처분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등으로 은닉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이상 그 행위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불이익하게 처분하였다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뭐 이런 여러가지 결정이 있습니다. 이게 제목상 항고심에서 바라본 하급심 결정이 동향이죠. 항고심에서 바라본 면책불허가 사유의 동향입니다. 그래서 라는 항고심입니다. 합의부 항고심. 거기서 이렇게 본 겁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개인의 경우 개인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우리나라에서는 구분되죠. 법인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철저하게 구분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의 원칙이죠. 주주책임의 원칙이죠. 그래서 회사의 재산은 구분되므로 지급불능 상태에서 회사 소유 재산을 불이익하게 처분하여도 개인에 대한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닙니다. 그게 설사 1인 법인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식 100%를 갖고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100% 주주고 내가 대표이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법인을 운영해요. 주식회사, 뭐 서초실업을 운영합니다. 근데 이 회사의 어떤 재산을 불이익하게 처분했어요. 근데 그거는 법인 파산에서 회사 채권자의 관계에서는 뭐 이게 면책불허가 사유에, 근데 법인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부인 대상이나 이런 걸 변론으로 하고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개인 파산에서 그 사람의 행위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회사 소유 재산을 불이익하게 처분한 거지 내 개인 재산을 처분한 게 아니죠. 잘 구분을 해보십시오. 음미를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지급불능에 빠진 이후에 채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명의 계좌에서 타인 명의 계좌로 은닉으로 볼 여지가 있는 금원 송금 내역이 발견된 사안에서 그 금원을 채무자의 개인 재산으로 볼 수 없다.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만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형식이 채무자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여서 회사에 대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 위반되는 경우는 변론으로 하고,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법인격을 형해하기 위해서 완전히 1인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1인 주주 회사를 만들어서 뭐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뭐 할 수는 있어도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런 게 있습니다. 채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는데 그 내역에서 유흥주점에서의 결제 등 낭비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를 할 것이다. 낭비를 할 수 없죠. 왜? 회사 법인 카드를 펑펑 썼다 그래서 개인 파산해서 낭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은닉은 뭘까요? 은닉은 숨기는 거죠. 수물은자, 닉자.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은 없으나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가족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회사들 상호간에도 주식을 보유하게 하여 강제 집행을 곤란하게 한 사안에 대하여 이걸 은닉에 해당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불분명하게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강제 집행 면탈죄의 허위양도 공무상 표시 무효죄 해당 여부입니다. 해당 행위입니다. 유체동산 경매 절차에서 압류 물품 시가 199만원 상당을 무단으로 옮긴 사실로 채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공무상 표시 무효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
기소유예는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가 있을 때 검사가 여러 가지 참작해서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거죠. 아니면 뭐 위법성 조각사유가 책임 조각사유가 없더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구성요건에 해당되죠. 옮겨놨으니까.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후 사안이 경미하여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 면책한 거죠. 이런 경우에 제가 옛날에 한 사건도 기억나는 게, 이걸 보니까 이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분이 그 인쇄소를 운영했어요. 충무로에서 인쇄소를 운영했는데, 그 인쇄 기계를 그 당시에 이제 파주 출판단지 인쇄소가 이제 경기도 고양시 쪽으로 이제 외곽으로 갔다가 다시 또 파주 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추세였죠. 파주에 이제 뭐 출판단지도 있죠. 지금 벌써 뭐 한 10년 넘었을 겁니다. 그 사안은 이제 한 5, 6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인쇄소 기계 있잖아요. 크죠. 몇 천만 원 되고, 뭐 일본 도시바 뭐 이런 데서 다 세트로 오는 건데, 그 인쇄 기계를 이분이 파주로 옮겼어요. 파주로 옮기니까 저는 몰랐죠, 그때. 그거를 그냥 뭐 망했나 보다 해갖고 이제 했는데, 채권자가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채권자가 누구냐면 임금 채권자. 임금을 나중에 주기로 해. 너 건 줄 테니까 좀 참고 있어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임금을 제대로 안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뿔딱지가 나니까 중앙검찰청인가요? 형사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허위 양도죠. 그래서 이제 공무상 표시무효죄로 약식 기소가 돼서, 그 약식 기소 결정문이 관제인 사무실로 우편물이 온다 그랬죠. 우편물이 와서 결국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파주에다가 이제 뭐 누구한테 이제 그 옮긴 겁니다. 그 채권자한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빼돌린 거죠, 일종의.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채권자의 이의로 지급불능 시점 이후의 부동산 처분 사실이 드러났고, 채무자가 채권자 중 1인에게 대물변제조로 소유권을 이장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물변제도 상당한 가액이고 뭐 있으면, 만약에 그게 본지변제면 이것도 사행위 내지 편파행위가 아니라는 게 이제 판례도 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의 인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나중에 이게 채무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인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결국은 은닉이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은닉이 임대차 계약, 보험계약 명의 변경 많이 했죠. 요즘 임대차 계약은 이제 안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주거비용이 워낙 올라갔고, 대개 이제 지금 서울도 반월세가 이제 대세죠. 보증금 3천에 월세 30만원, 보증금 5천에 월세 50만원, 7천에 70. 주거비용이 워낙 올라갔고, 이제 파산 들어오신 분들은 임대차 보증금 3,700이 넘는 경우가 이제 흔치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임대차 환가를 워낙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별로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2번이나 걸쳐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환가가 줄어드는 이유라고 유튜브에서도 강조한 이유가 그겁니다. 반대로 보험계약 병의 변경은 너무 많습니다. 이걸 좀 유념해 두시고요. 지급불능에 빠진 상태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1억 2천만원 상당을 장인에게 양도하고, 장인이 이를 다시 자신의 아들, 처남에게 양도하였고, 그 아들이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여 채무자의 임대차 계약과 같은 내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참 뭐 이중으로 하여튼 꼬이게 했지만 결국은 다 걸렸죠. 파산 신청 1개월 전에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을 동생으로 변경하고 자동차 소유자를 배우자로 변경한 사례로는, 그쵸, 뭐 저도 지금 자동차 소유를 배우자로 변경한 거를 너무 그냥 채무자가 무모한 거죠. 뭐 어쩔 수가 없이 그냥 들어왔다가 나중에 발견되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해서 한 사안도 있을 테고요. 임대차 변경 같은 거는, 이건 요즘은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가 있어갖고요. 임대차 등록 현황. 예전처럼 그냥 뭐 확정일자만 등록되는 게 아니라 임대차 기간, 임대인, 임료, 임차인,
주민번호, 주소, 임차 목적물 모든 사항이 다 등록됩니다. 등록. 임대차 등록이 됩니다. 스캔 떠서 다 계약서 다 첨부하는 것 같아요. 보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제인이 사실조회하거나 채무자한테 확정이자 신청서를 띄워와라. 아니면 채권자가 뛰어다닙니다. 그 이해관계인으로. 신보 같은데 한번 추적하는 걸 봤어요. 꼼짝없이 다 걸립니다. 자동차는 뭐 등록 원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등기 등록이죠. 등록 이전한 거 다 나옵니다. 반면에 파산 신청 2개월 전에 보험 계약자를 배우자로 변경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어 배우자 명의 은행 계좌에서 보험료를 자동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보험사에서 보험 계약자를 변경해야 한다고 하여 부득이 보험 계약자를 배우자로 변경했다고 변소하였고 그 변소를 받아들여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는 중앙법원 이런 결정도 있습니다. 이건 좀 뭐 특이한 사안이지만 변소를 받아들여 준 거죠. 이거는. 근데 통상 보면 본인이 보험료를 계속 내오다가 이제 변경한 경우는 보험 계약의 명의 변경으로 봐서 통상적으로는 화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일부 환가를 하고 넘어갑니다. 가족 친지 명의 통장을 사용한 통장 거래 행위. 채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보관할 경우 채권자한테 압류가 들어올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약국을 운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돈을 그 즉시 자녀의 예금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를 은닉 행위로 이건 봅니다. 약사, 의사 뭐 이런 경우가 많죠. 그다음 일반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돈을 오자마자 이렇게 한 거. 제가 최근에 한 걸로는 그거는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 월급을 한 200에서 300 정도 받아요. 받자마자 배우자 명의로 옮겨놓습니다. 받자마자 배우자 명의로 옮겨놓다든지 아니면 현찰로 찾아요. 계속.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연봉이 4천인데 파산 신청률이 한 1000 이상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애들이 워낙 많아갖고 애들이 넷인가 그래갖고 제가 그냥 생계비가 워낙 많아서 한 250 정도 되거든요. 4인 가족 6인 가족이죠. 6인 애들이 넷이니까 4인가 3이에요. 하여튼 250인가 그렇습니다. 넘어가야죠. 채권자들이 압류를 피해서 5천만원 이상 상당의 금원을 자녀 명의로 계좌를 이체하여 사용한 행위가 이 규정이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금액이 좀 크죠. 그 금액이 채무변제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하는 변함이 없다. 일단은 그 구성요건에 해당 행위 해당되면 은닉 손괴 불이익 처분으로 봅니다. 그 다음 근데 그거를 뭐 나중에 수술비에 사용했다, 채무변제에 사용했다, 그거는 참작 사유변이 안 돼요. 채권자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후 그 매각대금 5억 6천만 원을 동서의 통장으로 송금한 행위를 이 규정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건 크죠. 예. 지급불능 상태에서 자녀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후 자녀 명의 통장으로 회사 관련 금원 거래를 계속한 사안에서 이 규정을 적용한 사례. 저도 지금 최근에 이 사례가 있었어요. 법인이 부도가 났습니다. IMF 때. 그 사모님 명의로 배우자 명의로 잠깐 한 3, 4년 하다가 딸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이하고 결혼했을 때 그때부터 다시 이제 상호도 비슷해요. 쭉 합니다. 정밀공업.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기존 채권자들 돈 갚으려고 한 거예요, 결국은. 근데 결국은 거래처의 돈은 배우자하고 아니면 자기 개인적으로 법인 거래할 때 그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 어음 다 해소하고 한 뭐 딸 명의로 사업을 꽤 잘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작년에 폐업했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위장 은닉 사업 해온 거죠. 은닉해온 거죠. 그래서 국가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자산관리공사 그 채무만 이제 면책을 받으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일부 환가를 한 사안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종료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 경우는 좀
많이 있죠. 지금 최근에도 이제 좀 배우자 명의로 이제 회사를 설립해서 이제 운영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계속 있습니다. 다음 손괴. 손괴는 뭐 효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효용. 근데 손괴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뭐 부동산 같으면 그 철거해야 되는데, 그쵸? 동산 같으면 이제 파괴하고 부셔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예전에 생각나는 게 있네요. 손괴죄. 유명한 판례가 있죠. 지금 불현듯 생각나는 게, 형법 강론을 처음 배울 때 손괴죄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 대심원은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 본토에 있었던 그 대심원이라고요. 지금 최고재판소라 그러죠. 1900한 10년, 20년, 30년대 판례일 거예요. 일본 판례인데, 그릇에 오줌을 넣습니다. 그릇에 오줌을 넣은 행위를 손괴죄로 처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효용을 해왔다. 그릇이라는 건 인간의 어떤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오줌을 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찝찝하고 아주 기분도 안 좋고. 근데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오줌을 그냥 이렇게 헹궈서 설거지를 잘하면 별 문제 없이 사용하죠. 근데 그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죠. 기분이 나빠서.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 손괴죄로 처벌한 일본 대심원, 그 아마 이제 유명해서, 이게 벌써 한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기억나는 사안인데, 형법 강론에 이제 각주에 나오는 건데, 손괴하니까 그런 게 생각나네요. 그 정도로 이제, 근데 그 판례는 이제 옛날 그 당시 입장에서는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이거 약간 확정 해석이다. 그래서 불이익 처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불이익 처분이 뭐냐면, 은닉 손괴에 준하는 행위여야 하므로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행위가 됩니다. 절대적으로. 증여 현재의 부당한격으로의 매각.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하나 딸랑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들한테 딱 줘버리는 겁니다. 증여하는 거죠.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뭐 사행위 소송하고 뭐 파산해서는 이제 부인권 행사를 해야 되지만, 일단 불이익하게 처분해서 채권자들한테 절대로 한 푼도 안 주겠다, 이런 게 실현된 거죠. 그 다음에 현재의 부당한 가격으로 매각.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제가 지금 하는 사안인데 2억에 팔았어요. 딸랑 2억에 팔고, 배우자가 그것도 이혼재산 분할이라고 그래서 바로 이혼하면서 자기 몫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가진 겁니다. 황당하죠. 나머지 채권자들은 5억 있으면 재산 분할 2억 주더라도 나머지 2억은 자기 건데, 짜고 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짜고 바로 또 배우자 명의로 넘겨놓고는 또 다른 사람한테는 제값 받고 팔아 넘깁니다. 현재의 부당한 격으로 매각한 거죠. 증여. 이게 불이익 처분의 대표적인 겁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증여한 거죠. 법적으로 증여내는 건 무상 이전 행위입니다.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1,500만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채권자에게 6,500만원 약소거금을 공증해주고, 그 채권자가 약소거금 채권을 청구 채권을 하여 채권 압류 전부 명령을 받은 후 채무자의 급여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 집행을 한 경우. 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어느 때 말했습니다. 전부명령. 이 전부명령은 짜는 겁니다. 거의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도 변호사 지금 21년 차지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했을 거예요. 예전에 선배 사건을 동대문인가 어디 무슨 한번 그냥 겁도 없이, 그 당시에는 변호사 한 1년, 2년 차, 3년 차 겁도 없이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데, 야 이거 전부명령이면 좋죠. 내가 다 먹으니까. 그래서 전부명령해서 한번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해를 갈수록 5년차, 6년차, 7년차 될수록 전부명령은 잘못하다 보면 다 무효가 돼버려요. 경합돼 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도 못 먹죠. 다 먹으려다가 아예 그냥 잘못하면 제로가 돼버리니까 안전하게 추심명령을 많이 하죠. 추심명령. 추심신고도 옛날에 잘 안 했죠. 그냥 먹고서 그냥 추심신고 안 했죠. 근데 나중에 추심신고 안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또 토해내야 되죠. 그래서 요즘은 기계적으로 시키죠. 야, 추심명령하면 추심신고해라. 예전에 안 했습니다. 초창기 때. 잘 몰라서 아니면 뭐 있는 일 있겠나.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서로 눈이 뻘겋게 지금 다 하기 때문에 이 채권 압류 전부 명령
관제인 세미나에서도 나왔죠. 특히 집행행위 부인, 채권 압류 추심, 압류 전부 명령을 부인하는 경우는 대부분 나중에 보니까 짜고 치는 겁니다. 누나, 친인척. 관제인 세미나에서 한 두세 건이 뭐야, 수도 없이 했습니다. 나중에 혹시 그걸 소개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채권 전부 명령을 받은 후 채무자의 급여 퇴직금 채권에 대해 자기만 싹 받아가는 거죠. 참 짭짤하겠죠. 근데 이게 나중에 파산해서 아주 그냥 철퇴를 맞는 겁니다. 3,790만원을 변제받은 사례. 아니 1,500만 가져가면 되는데 얼마? 2,290만원은 결국은 자기가 챙겼겠죠. 뭐 채권자한테 그런 식으로 짜고서 이 사람은 합법적으로 빼돌린 거죠. 이거 불이익 처분이죠. 이게 사기 파산죄입니다. 이런 거는. 제가 지금 떠들고 있는 거는 형법상, 아니 형법이 아니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 파산죄. 반면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시세대로 매각은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면제재산 범위 내인 현재 거주지 임차보증금, 파산 신청 비용, 과태료 납부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3, 4천이 남았어요. 만약에 부동산 1억 5천인데 은행에 근저당 1억이 잡혀있어요. 5천만 원 있어요. 면제재산이 얼마입니까? 3,700이죠. 3,700만원으로 전세를 얻습니다. 3,700에 좀 부족하면 월세 한 20까지 해서 얻습니다. 파산 신청 비용으로 뭐 한 2, 300 이상 들어가겠죠 또. 그 다음에 뭐 본인이 또 과태료 한 150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한 5, 6개월 지지하게 생활비 한 달에 150에서 200 쓰면 5천만원 싹 사라지죠.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은닉 손괴에 준할 정도로 채권자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불이익을 미친 행위는 아니다. 불이익 처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거는. 비록 채권자가 결국 이거는 뭐냐면 채권자가 게을러서 아니 너네가 왜 그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에 미리미리 부지런히 압류라든가 가압류를 안 해놓고 나중에 이제 뭐 딴소리 하는 거죠. 이게 불이익 처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거 근저당권자야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를 받죠. 또 그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법적으로 면제재산 범위라 그랬잖아요. 3,700만 원이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참 뭐 외관상으로 보면 참 아주 알뜰하게, 저도 이런 사안을 한번 목격했습니다. 직접 딱 그 구로구인가요? 어디 있는 집을 팔고 그 당시에 3,400인가요? 그거 딱 전세 얻고 그다음에 1,500~600인가 남은 거를 그냥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파산 들어오고 관제인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채권자한테 빚이 한 4, 5천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한 사례가 있는데 똑같죠. 그때 이제 어차피 이제 배당을 하고 이거 면책 불허가 시킬 수도 없죠. 면책 불허가 처분, 불이익 처분은 아니다. 변제기 도래한 채무의 본지 변제는 불이익 처분이 아니다. 이 본지 변제가 의무가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변제기가 도래했으면 그 시기에 갚는 거고요. 그걸 본지 변제라고 합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데 미리 갚은 거는 본지 변제가 아니라 비본지 변제죠. 비본지 변제에는 과태파산죄, 형사처벌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일단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의 본지 변제는 갚을 걸 갚은 거예요. 불이익 처분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란 재산의 증여나 현재의 부당한 가격으로의 매각과 같이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행을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들 중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쫓아 변제를 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불이익 처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형사처벌할 수 없고 면책 불허가가 아니란 얘기지만 편파 행위로서 부인권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별개의 개념입니다. 부인권 행사는 가능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한 경우는 채권자 중 1인에게 변제한 사안임. 이것도 편파 행위로서 부인권 행사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면책 불허가 사유 절대적 불이익 처분을 해서 면책 불허가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럴 때 뭐냐면 관제인이 조심해야 될 게
아유, 이게 소송하기 싫습니다. 부인권 행사하기가 귀찮아요. 이 사람 그냥 면책 불허가로 때리고 사건을 그냥 끝내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채무자 및 대리인들은 잘 요 판례라든가 요런 걸 해갖고 관제인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관제인도 힘들죠. 아유, 소송까지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아주 유명합니다. 교과서에도 있어요. 면책 불허가 사유와 부인권 행사는 구별된다. 사행위 취소송에서 사행위로 취소되었거나 부인권 청구 사건에서 부인되었더라도 모든 경우에 불이익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제가 얘기했죠. 이게 지금 나오네요. 그렇죠? 채무자의 아파트 매도 행위가 사행위로 취소되긴 하였으나 그 아파트 매매 계약이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보상의 시세에 따라 체결되었다면 그 처분행위 불이익 처분은 아닙니다. 사행위는 맞지만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불이익 처분. 자꾸 이제 불이익 처분이 왜 형사 처분을 되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형사처벌죄입니다.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아울러 위 결정에서는 법 제391조, 이게 고의부인입니다. 부인권 행사입니다. 각 호에 규정된 부인권 대상 행위와 이 규정상의 불이익 처분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명시적으로 설사하기도 하였다. 사행위 중에서도 은닉 손괴에 준하는 염가 매각이나 통모에 의한 은닉성 거래만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행위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정당한 국토부 시세에 의해서 매각을 했어요. 그래도 사행위가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나가서 짜고서 완전히 그냥 은닉성 거래입니다. 사실상 매각이 아니라 그냥 저도 이런 거 간혹 발견합니다. 장모한테 넘겼어요. 그러니까 신보에서 야 이건 뭐야 이러면서 소송했죠. 당연히 이제 사행위 취소해서 패소하죠. 나중에 보니까 사실상 거의 통모에 의한 은닉성 거래라고 이제 본 것 같아요. 이혼 재산 분할 볼까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상당한 정도가 넘는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이 된다. 그러니까 다 주면은 불이익 처분이죠. 근데 그 다 주는 게 그것도 이제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 재산 그 남아있는 가족들이 어떤 부양적 분할 이런 부분도, 그 다음에 배우자의 어떤 직업, 소득, 경력 이런 걸 놓고, 그 다음에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 대금의 대부분을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집한 경우로는 중앙법원 2013년 8월 입자 결정 확정. 저도 지금 이거 이번 오늘 보고해서 이게 참, 예를 들어 2억짜리 집을 팔았어요. 근데 1억 2천만원 남았습니다. 8천만원 근저당합. 돈 어디다 쓰셨습니까? 그러니까 1억 2천이니까 배우자 명의로 전세금 7천만원을 얻고 나머지 한 4천인가 5천은 빚을 하나도 안 갚았습니다. 사업장으로 썼는지. 근데 그 시점이 이미 지급불능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혼은 나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재산분할로 보기도 어렵죠. 그래서 부인권 행사를 할까 말까 지금 아주 고민 중인데 시간은 한 6년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는 걸로 지금 법원에 보고를 해놨는데, 이거 참 그 당시에 좀 애매한 측면이 있죠. 그 이후로 바로 파산 회생이 들어가서 지급불능 상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 근데 그때 이제 딱 바꿔치기 하는 거죠. 집을 싹 매각을 하면서. 이게 왜 가능하냐면 금융권 채권자들은 사실상 행동이 되게 느려요. 은행이 이자 한두 푼 안 들어온다고 바로 개인 재산에 대해서 막 설레발 치면서 압류 같은 거 안 하죠. 개인이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은행이나 카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점잖게 내용 증명을 보내죠. 아니면 그냥 우편물을 보냅니다.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연체 등록됩니다.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으니까 속히 변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두세 달 하요. 그러다 도저히 한 1년 6개월 이상 안 갚아요. 그러면 이제 법적 조치하겠다, 뭐 신용정보 회사에다 하거나 아니면 아예 상각을 해서 매각을 해버리죠. 그러면 이제 매수한 그 채권을 양수한 그 회사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뭐 소송도 하거나 심하게 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1억 4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일부 채무 변제 사용을 매매대금 1억
배우자에게 위자료 또는 재산 분할로 지급한 사안임. 재산하고 비슷하죠. 그분도 이제 빚은 좀 차이는 있지만 얼마에 한 5, 6천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변제를 사용 안 했어요. 채무변제를 사용 안 하고 매매대금 잔액 1억 2천만 원을 일단 그냥 배우자에게 줬어요. 위자료로 준 게 아니라 그냥 배우자에게 줬더니 배우자가 그걸로 자기 명의로 전세를 얻고 나머지 자금 뭐 이제 자녀들 애들 중고생이고 대학이니까 뭐 생활비로 수년 동안 썼겠죠. 그 이후로. 그리고 나서 이혼은 나중에 했습니다. 약간 차이는 나지만 되게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제 들어왔을 때 그 배우자는 이제 그 원래 가진 돈 7천을 이혼하고서도 그대로 갖고 거기서 이제 보증금을 조금 더 올려서, 왜냐면 이제 애들도 다 컸어요. 이제 뭐 이제 거의 한 30 되고 대학생 군대 갔다 오고 한 두 자녀가, 그런데 다 커서 이제 그 배우자를 상대로 그 당시 이미 채무 초과는 맞았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긴 하였으나 채무자 소유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그 취득 자금을 마련하는 등 채무자의 기여도가 상당한 부분 인정됨에도 지급불능 상태에서 협의하면서 재산 분할을 포기한 경우로는 서울중앙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데 포기하면 이것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채권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봐야죠. 채권자한테 한 푼도 안 주려고 그냥 넘어가죠. 그냥 해서 나는 그냥 포기한 거죠. 원래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해서 채권자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는데, 상속재산이 포기, 상속재산 분할 협의, 유류분 반환 채권의 불행사 어떨까요? 이것도 제가 그때 한번 강의 한번 했었죠. 상속재산이 포기가 사행의 취소나 부인권 행사이 되는지는 아니다. 대법원은 아니라고 보고,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않아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과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지는 그 유명한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런 행위에 대해 비록 상속인이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 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행의 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 부담을 포함하는 총체 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이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 포기 의사표시에 사행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교류가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 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혀대는 것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비록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 포기하면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죠. 좀 받아서 빚 좀 갚아야 되는데 채무자인 상속인 재산은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죠. 그냥 지금 내가 마이너스 1000입니다. 근데 상속 포기해도 수학적으로 마이너스 1000이죠. 악화시키지 않죠. 참 여기 좀 이상한 논리지만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 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사행의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 비판, 이게 지금 논문을 읽어보면 사실상 상속 포기도 재산권에 관한 법률 행위고 반대의 어떤 판사들의 평석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상속재산 협의 분할, 대법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죠. 상속재산이 분할 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잠정적 공유가 상속재산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이 단독 소유를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를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행의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잠정적 공유를 단독으로 청산하는 거죠. 일종의 재산적 법률행위죠. 상속 포기가 불이익 처분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 판단한 사례 여기 있습니다.
유명한 결정이죠. 2010마 1554 결정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채무자의 상속 포기 행위, 채무자의 상속 포기 직후에 단독 상속이 된 채무자의 형제가 상속 재산을 곧바로 처분한 정황이 있었음. 이 규정이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판단함. 정확하게는 원시 및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하고 재량 면책의 여지도 없음을 이유로 파산 신청 자체를 파산 절차 남용으로 기각하였고 이대해 채무자가 재항고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면책 불허가 사유도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 부인권 행사에야 파산자 등에 회복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자 내에 속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재산의 처분 행위는 이 규정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지급 불능 상태에서 상속 포기를 하였더라도 부인권 행사로 회복할 수 없다면 이 규정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음. 이에 대한 대법원 명시적 규정은 아직 없다. 자, 개별 재산에 대한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자신이 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를 할 때는 정식으로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심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상속 포기 심판 인용 결정을 해야지 그게 이제 불이익 처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법무사가 작성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 상속재산 협의 분할서 해갖고 뭐 어떤 아파트에 대하여 그 장남 누구 명의로 한다, 아니면 어머니 누구 명의로 한다. 그냥 나머지 차녀 홍길동, 그 다음에 뭐 김감녀 3, 4 이 사람은 상속 지분을 제로로 한다. 이렇게 해서 등기를 해가면 그런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 협의 분할입니다. 그렇게 포기하는 행위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다음 주에 선고하는 사건의 초안을 보면서 또 뭐가 있냐면은 상속재산 분할 소송에서 분할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2015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일산에 아파트를 하나 남겨놨습니다.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한 4억이라고 합시다. 근데 개별적으로 사형제 예를 들어서 4억이라 한 4명 5명 그럼 각 1인당 1억씩 받죠. 아버님이 옛날에 돌아가셨어요. 자, 근데 아마 큰 장남이 야 이거는 내가 어머니를 모시면서 전적으로 기여도가 100%다. 내 돈으로 어머니 명의를 해놓은 거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상속재산 협의 분할 심판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청구인 중에 하나가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갑론을박 끝에 최종 결정은 나머지 형제들이 한 500만원 정도씩 받고 최고 큰 오빠인지 그분의 100% 단독 상속을 승인하도록 조정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은 채무자는 이제 500만원 받고 끝낸 거죠. 1억 정도를 포기한 거죠. 9,500을 포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년 흘렀어요. 지금 2020년이죠. 자, 이제 관제인이 이게 다 조사를 해보니까, 야, 그 당시에 그 아파트 값이 5억입니다. 근데 채무자가 500만원 받고, 딸랑 500만원만 받고, 포기한 겁니다. 지분을. 상속재산 협의 분할 소송에서. 그래서 화해 조정 결정이 확정 판결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죠. 그걸 부인할 수 있을까요, 관제인이? 만약에 그게 좀 불합리하다면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죠.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인증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실제로 그 소송 과정에서 오빠의 기업은 100%를 입증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짜고 치는 고수비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나중에 훗날 대비해서. 그래서 뭐 원칙적으로는 그거는 그냥 부인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부인하려면은 준재심을 청구를 해야 되죠. 준재심을 청구를 해서 그 당시에 과연 진짜 오빠가 기여도 100%에 대한 증거 자료를 지금 부인 소송에서 내야죠. 준재심 소송에서.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이제 그래서 그거는 이제 관제인이 아마 조사를 과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도 좀 문제입니다. 다시 5년 전 거를 부인권 행사는 10년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그걸 또 파헤쳐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거 여기서 이제 협의 분할은 당사자끼리 협의하는 거고, 상속재단 분할 소송에서 소송 행위로 한 것도 조정 결정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인가, 이론이 나뉩니다. 분분하지만 실제로 그런 한 사례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논의는 할 수가 있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불행사는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유류분은 사실상 다수 의견이 힘들지 않냐라고 지금 아마 판사님들도 보시는 것 같아요. 배우자가 사망 직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그 후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자녀에 대해 유류분 반환 행사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여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해온 사안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사하지 않는 행위가 곧바로 파산된 데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불이익하게 처분한 행위라 볼이 없다. 행사상 일신전속권이에요. 그래서 그럽니다. 행사유가 유류분 권리의 인격적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그 권리 행사에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적 목적이 될 수 없다. 반대로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채권적 목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유류분 권리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한번 다투라는 그런 견해를 가진 판사님도 있었어요. 제 사건도 한번 그때 소개해드리면, 강남에 있는 그 유명한 아파트, 그 당시 20몇 억짜리입니다. 대치동에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딸이 아마 사업을 했어요. 제가 그때 한번 유류분 거기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유통업을 했어요, 남편이. 근데 망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 명의로, 딸 명의로 사이가 망하니까 부부가 협의해서 딸 명의로 유통사업을, 명의만 딸 명의지 실제로 남편이 하는 거죠. 쭉 하다가 다시 또 망했어요. 그래서 이게 빚이 한 6천인가 7천, 한 1억 조금 안 됩니다. 파산 들어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님이 한 2,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직전에 이게 아마 이 사업이 결혼도 아주 반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결혼도 아주 극심하게 반대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가서 잘 살았으면 또 모를까, 사업까지 말아먹으니까 아버님이 이제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그 아파트를 그대로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협의 분할로 만약에 했으면 나중에 관제인이 그냥 그거 다 차지할 수 있죠. 소송을 해서. 근데 생전에 이제 증여를 한 겁니다. 어머니한테. 부부 사이에 뭐 증여세 같은 거 별로 없잖아요. 증여를 하고 어머니가 이제 다 차지한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뭐 사인 증여할 수도 있죠. 아무튼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이 그 당시 아마 이미 채무 초과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2, 3년 후에 파산 들어갔습니다. 이때 관제인이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 권리를, 그때 그 아파트가 뭐 한 20억이고 오빠인가 뭐 7분의 2입니다. 하여튼 21억 곱하기 7분의 2 하면은 6억이에요. 6억. 유류분만 곱하기 2분의 1은 유류분만 3억입니다. 그 3억 받으면 빚 다 갚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행사를 할까 말까 뭐 검토를 해라 하던 찰나에 채무자가 이제 좀 겁을 집어먹고 어머니한테 피해를 줄 수가 없다라 그래서 이제 취하를 한 사안인데, 이 유류분이 가끔 문제가 되고 이제 화해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아주 초창기 때 어머니가 이제 다 가져서 한 800인가요? 그래서 실제 화해 계약을 체결한 관제인도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이제 파산 범죄 행위 중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 처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은닉이 뭐고 손괴가 뭐고 불이익 처분이 뭐냐, 아주 개념 법학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그 습관을 판사님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건 되고 안 되고, 이건 되고 안 되고. 앞으로 계속 판례가 이제 형성되겠지만, 이 판례만 잘 알고 있어도 내가 어느 거는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어느 건 나는 벌써 이미
해당 사항에 해당되는구나. 어떤 거는 아니지만 부인권 행사를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범죄 행위에 해당되면 면책 불허가 사유도 되고, 만약에 그 부인권 행사는 당연히 당하고, 근데 어떤 경우는 불이익 처분 아닌데 부인권 행사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 부인권 행사는 포괄적으로 웬만하면 다 허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산이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이제 봤고요. 다음에는 아마 이제 또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과태파산죄나 거기에 해당되는 본지 변제, 비본지 변제 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산이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 처분을 중심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 그 해당되는 걸 한번 전체적으로 그 해석론 위주지만 어떻습니까? 판례가 다 뒷받침하고 있죠. 중앙법원, 지금 서울해생법원이죠. 항고심 사건입니다. 라 사건에서 이렇게 인정이 됐고, 일부는 또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판결이 있으니까 이거는 면책 불허가 사유는 제가 10개로 토막을 내서 이제 계속 뭐 읽는 수준이지만,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기억나는 사건도 그때그때 따라서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해드리면 또 나름대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